2022년 부동산 시장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20년부터 21년 말까지 2년 동안 서울 집값이 한 20% 이상, 아파트, 네. 특히 아파트만 보면 20%가 넘게 올랐는데, 네. 사실은 그건 코로나19로 인한 거였던 것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 효과가.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언제 버블이 꺼지냐, 이걸 아는 건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역대 누구도 굉장히 그쵸. 어려운 일이었던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제가 한 2년 전 책에도 썼던 거지만, 예를 들어서 버블이 꺼진다, 네. 집값이 뭐 떨어진다, 네. 이렇게 하면 정책 당국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음. 끊임없이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왜 예견했던 위기가 오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정책 당국자들 그리고 경제 주체들이 앞으로 이렇게 돼라고 전망이 나오면 자기 행동들을 다 바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이든 정책당국이 다 바꾸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뭐 이걸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22년이 그 어느 때보다 좀 녹록치 않은, 특히 최근에 한 7년 정도, 네. 서울 집값만 놓고 보면 2014년부터 21년까지 7년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래 올랐어요. 올랐죠. 네. 근데 이게 그만큼 드문 일이었던 만큼 사실은 뭐 지금 이제 가격에서 좀 벗어나 있는 상태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쉴러 교수가 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미국 집값을 130년 넘게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130년? 네. 진짜 오랫동안 한 거잖아요. 네. 이분이 이제 130년 넘게 이 지수를 쭉 따라가 보니까 집값이 이제 큰 그림에서는 물가 상승률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오르더라는 거죠. 근데 물가보다 더 빨리 올랐던 7년이 있었다는 건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네,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130년의 어떤 미국 집값의 역사를 볼 때는 어쨌든 지금 현재 상당히 임계 상태에 있는 상태라 이제 물론 정책 당국자들의 대응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변하겠지만 22년, 23년에는 조금 주의를 할 시기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올해 또 1월부터 DSR 규제하고 네. 총 대출액 2억까지 2억이 넘어가면 이제 소득 대비 대출 규모를 보겠다 하는 DSR 규제가 시작이 되고 또 6개월 있다가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으로 또 강화되더라고요. 지금 빚 관리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출 규제가 있으면 오히려 그 정도 대출은 적절하다고 봐도 되는 건지.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DSR 규제 이제 뭐 막상 집을 마련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보자면, 저 이제 경제부 기자를 하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이제 다 각자의 사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해합니다. 이제 내가 지금 다 준비됐는데 이 정부 규제 때문에 내가 진짜 너무 화가 난다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 이 규제를 하지 않고 만약에 이제 과거에 미국하고 좀 비교해 볼게요. 부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아들 부시 대통령은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집을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규제를 풀었어요? 대출을 완전히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정말 서민층이 다 타격을 받았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이 규제를 강화하는 게 지금 세상이 뭐 집값이 지금 7년 동안 오른 것처럼 미래에도 계속 오른다면 당연히 서민층을 위해서 빨리 규제를 완화하는 게 맞지만 사실 이 시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반반 확률로 봐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정부가 오히려 규제를 풀거나 규제를 그냥 놔둔다면 정말 마지막으로 이 비싼 가격에 집을 사는 게 서민이 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은 맞다고 보고요. 이제 그럼 규제가 그러면 집값을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떨어뜨릴 거냐? 저는 그렇진 않다고 보는 게요. 이 새로운 규제 강화로 인해서 집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는 걸 봤을 때 그렇게까지 실질적으로 집값에 이것 때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앞으로 집값의 모든 향방은 이제 미국 연준이 돈을 이제 걷어들이는 속도가 얼마나 빠를 것인가, 금리 인상 속도가 얼마나 빠를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 IMF 이후로 사회인으로 사회생활 시작하셨잖아요. IMF 때가 딱 초년생 시절이셨고 또 2008년도 금융위기는 뭐 당연히 사회인이셨을 거고 그렇게 오랫동안 경제 상황을 관찰을 해오시면서 딱 돌이켜봤을 때 이때 집값 같은 게 꺼지더라, 이럴 때 침체가 오더라 했던 그런 경험 같은 게 있으세요? 사실은 2019년으로 가면서 이제 점점 부동산 시장의 동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저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이제 코로나19 위기였는데요. 네. 보통 위기가 오면 과거에는 뭐 집값도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뭐 주가도 떨어지고 이랬다면 이게 연준에서 너무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역대 상상할 수 없었던 진짜 돈풀기 정책을 썼잖아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도 그래도 일단 무너지고 난 다음에 양적 완화를 한다든가 했기 때문에 시차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뭐 일단 자산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좀 유지되다가 이제 나중에 반등을 했는데 그동안 이 코로나19 때 대응은 이런 모든 이 잘못된 대응을 반면교사 삼아서 너무 빨리 또 대응을 한 겁니다. 광속대응이네요. 광속 대응.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양적 완화를 해도 그 규모가 뭐 예를 들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6년 동안 3조 달러를 했는데 이번에는 석 달 동안 3조 달러를 넘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뒤에도 1조 8천억 달러를 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양적 완화 규모가 인류 역사상 이렇게까지 한 적이 당연히 없었고 근데 정말 특이한 점이 제가 이제 어쨌든 98년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경제부 기자로서 겪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경험한 것 중에 굉장히 좀 이제 집값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주가가 떨어지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버블이 꺼지기 직전에 가장 화려한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버블이 꺼질 때 이 주가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 누구도 이 물리거나 꼭지에 이 주식을 사거나 하는 일이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S&P 500 지수가 지금까지 한 90년 역사를 제가 이제 놓고 순위를 매겨봤어요. 1일 기준으로, 하루 기준으로 가장 주가가 많이 올랐던 날들 1등부터 10등까지 딱 꼽아봤거든요. 어떤 때 가장 많이 올랐을까요? 대세 상승기였을까요? 아니면 하락기였을까요?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데드캣 바운스. 네, 1등부터 10등까지가 전부 다 이렇게 10% 넘게 상승한 때는 한번 확 꺼졌다가 올렸다가 그거 쭉 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대세 상승기는 한 6, 7%가 거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 이상 오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가가 대폭락을 할 때는 보통 한 20% 떨어지면 사람들이 싸졌다. 그동안 FOMO,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야 나만 벼락거지 됐네라고 생각하던 분들이 이제 못 참는 겁니다. 20% 야 박앤세일이네 하고 들어온 그때 10% 이상. 이게 데드캣 바운스가 이제 말로만 데드캣 바운스다 이렇게 들으니까 이게 아마 실감을 못 하실 텐데 적당히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락장 끝났네라고 믿을 정도로 10% 넘게 폭등을 하니 이제 대체로 그 다음날 들어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개인 투자자는. 그래서 물리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역사를 보면서 아니 대공황 때 이렇게 주가나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이게 감이 없어요. 그래프를 보면 감정이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보게 되지. 그렇죠. 그런 데드캣 바운스가 7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7번을 아니 이거 뭐 바보들이야 뭐 이렇게 대공황이었는데 이 주식을 사고 그래 라고 생각할 텐데 막상 내가 그 상황이 되면 그 상황을 겪을 때는 이 데드캣 바운스에 이제 하락이 끝난 줄 알고 들어가거든요. 이게 이제 대공황 때 7번,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한 3번 정도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 3번에 들어가거나 할 때는 분명히 이제 장기적으로 타격이 오기 때문에 두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버블이 꺼지기 직전에 가장 화려하다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정말 버블 꺼지는 게 예를 들어 대세 하락장이 끝난지 아닌지를 누구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알 수 있냐? 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년대 한 초중반에 어떤 대세 하락장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한쪽으로 편향돼서 이건 무조건 이건 주가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아니 네가 주가 떨어지는 거 안다면 그럼 인버스 하면 될 거 아니야. 이게 왜 안 되냐 하면 그놈의 데드캣 바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 확 올라가 버려요, 진짜. 예를 들어 3배짜리 뭐 인버스도 있잖아요. 그런 3배짜리 인버스를 했는데 진짜? 뭐 10%가 넘게 해요. 한 13%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날 바로 40% 잃는 거죠. 그래서 하락장을 예견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나는 그날에 그거는 인간의 심리거든요. 인간이 그날 어떻게 움직일지를 미리 예측하는 건 이 복잡계 경제학이라 그래서 사람들끼리 서로 상호방이 작용을 하면서 그날 갑자기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면 폭등을 하는 거라 이건 뭐 AI도 예측을 할 수가 없고요. 경제학자도 이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나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고 이게 데드캣 바운스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하락장의 어떤 느낌이 좀 오면 전 항상 권하는 게
시점을 분할하는 수밖에 없다. 분산해서 이건 뭐 예측을 해서 이게 데드캣바운스네 아니면 뭐 반등장이네 이걸 예측한다는 건 인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걸 할 수 있으면 그렇죠. 워렌 버핏 같은 네. 천재 투자자가 뭐하러 네. 장기 투자를 하겠어요. 네. 그거 맞춰서 다 한다면 가장 이 밑바닥에 사서 이렇게 데드캣바운스 그렇죠. 팔고 다시 또 사고 이러겠죠. 그렇죠.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인간은 그걸 할 수가 없고 AI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제부터 사실은 22년부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주식이 참 좋은 점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조각조각 나눠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점만 분산을 하면 네. 쉽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투자를 시작하기에 제일 좋은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20대 때는 정말 외환위기 때 회사에 들어갔고 네. 주식을 한 사람들이 이제 망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좀 투자가 늦은 편이었거든요. 네. 근데 다시 돌아간다면 사실은 지금 모든 걸 돌릴 수 있다면 젊었을 때 시작하는 게 무조건 좋거든요. 근데 이제 2030 세대, MZ 세대, 네. 이 세대분들이 이제 과거 역사를 보면 참 답답하게 느끼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응답하라 1988 네. 보셨나요? 제가 거기 그렇죠. 보면 네. 다 봤습니다. 다 봤습니까? 네. 거기 이런 대사 나오잖아요. 아니 은행 금리가 15%로 낮아졌대 여보. 아유 그럼 어떤 미친놈이 거기다 예금을 해.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네. 오가잖아요. 맞아요. 그 이유가 그 전에 금리가 어디까지 갔었냐면 은행 예금 금리는 한 25%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 재형저축, 지금은 재형저축이 별거 아니지만 그때는 38%까지 갔었습니다. 와. 그리고 면세였어요. 세금이 없었어요. 예금 금리 38%요? 네. 자, 대박이다 진짜. 이게 얼마나 대박이냐면 워렌 버핏의 평생 수익률이 워렌 버핏 이겨. 네, 21%예요. 그러니까 정기 예금만 들어도 아니 이거는 워렌 버핏을 이길 수 있는데 뭐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와, 38%면은 네, 2년 넣으면 2배 되네요. 네. 그러니까 재형저축은 진짜 엄청났고요. 근로자들만 들 수 있었는데 근로자 재형저축은 정말 황금알을 다는 거위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세금도 없어요. 근데 이런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 볼 때 지금 과거와 같이 저 과거에는 뭐 주식으로 돈을 벌어도 되고 집으로 돈 벌어도 되고 심지어 은행만 예금해도 집값 상승, 그 집값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네. 그때 금리를 생각하면 그렇죠.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과거에 뭐 88년 같은 경우는 집값이 20%가 넘게 올랐었는데 서울만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을 하면 그거보다 훨씬 많이 올랐고요. 30-40% 올랐을 거고. 그랬었는데 지금 청년들이 볼 때 진짜 힘들어하는 건 압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코인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코인이라는 게 500% 올랐다가 5분의 1 토막이 나는 게 코인이고 암호화폐 투자를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요. 미국의 저명한 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뭐 비트코인 좋아하는 사람, 이더리움 좋아하는 사람, 이더리움을 대체하려는 수많은 또 이제 알트코인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런 거 같습니다. 투자를 해야 되느냐에서는 약간 좀 긍정이에요. 다만 그럼 비중을 어떻게 가져야 되겠냐? 이 시세를 안 봐도 될 정도의 돈 정도. 그래서 계속 감각을 갖고 있어야 이제 변해가는 메타버스와 NFT가 결합하면서 다시 또 이게 코인들을 얹어서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이 시대의 변화를 알려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담그고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자기 돈이 걸려야 공부를 하니까. 그렇죠. 근데 공부만 해야 되지? 저는 이제 2030 세대한테 제일 걱정스러운 건 이분들이 이제 자산의 비중의 상당 부분을 넣고 있다 보니까 공부만 하면 좀 좋겠는데 24시간 이게 시장이 돌잖아요. 24시간 이 시황판을 보거든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저는 2030 세대가 이제 물론 이제 비트코인으로 뭐 큰 돈을 버신 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네. 그걸 노리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어떤 분들이 막 수십억을 벌었다. 그 얘기는 그 길이 많이 닫혀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뒤늦게 막 재산을 많이 넣었는데 그 수십억을 번 사람을 따라갈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정보의 확산 속도는 누운 S자 곡선인 시그모이드 곡선을 따르는데 네. 이 처음에 이 전체 이 어떤 시민들, 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10%가 참여하는데 걸리는 기간이랑 나머지 90%가 참여하는 기간이 똑같습니다. 요렇게 곡선이 네. 돼요. 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돈 벌은 애가 항상 여기거든요. 그 코인으로. 그러다 보니 이제 남은 게 이제 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자기 개발, 2030 세대는 자기 개발을 통해서 정말 인생 자체를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는데 남들 따라간 길을 가려고 이런 식으로는 부자가 안 되거든요. 네. 새로운 길을 찾아야만 정말 부자가 되는데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한 일종의 디딤돌로 쓰는 거 이상을 가서 제가 보기에는 더 좋은 미래를 만드는 것보다는
자기개발 기회를 놓침으로써 잃게 되는 자산이, 그러니까 즉 인적 자산으로, 인적 그쵸, 자본으로 그쵸. 잃게 되는 그 자산이 더 크다고 봅니다. 작년이 진짜 장난 아니었던 것 같아요. 코인이. 2021년, 그게 이더리움인가 그거는 뭐 400%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젊은 분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그, 기자님 또 이제 오랫동안 기자 생활 하셨고, 이런 자산들이 수시로 등장했다 사라지고 하잖아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암호화폐를 이렇게 저희 세대 분들이 네. 뭐 유명 정치인도 있었고 네. 뭐 경제적으로 좀 저명한 분도 있었는데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게 뭐 망한다 아니면 성공한다 하셨던 분들 보면서 참 대단한 자신감을 갖고 계시구나.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전에 돈의 역사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오랫동안 공부를 해본 입장에서 경제학을 어느덧 30년 넘게 공부하다 보니 네.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돈은 사실은 그동안 끊임없이 진화를 해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처음으로 지폐를 쓰기 시작한 게 361년 전 스웨덴입니다. 뭐 흔히 생각할 때 영국이나 뭐 프랑스 같은 그런 오래된 강대국 아닐까? 뭐 스페인 같은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뜻밖의 변방의 약소국가였던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돈을 사용했는데 지폐로. 아시아는 예전부터 지폐가 있었는데 그거밖에 안 됐어요. 네. 유럽은 360년이요? 네, 361년째네요. 올해가. 네. 되게 얼마 안 됐네. 얼마 안 됐어요. 유럽은 지폐가 굉장히 늦었고요. 그 이유가 이제 아시아는 왕권이 워낙 세서 이건 돈이라니까? 딱 하는 순간 돈이 될 수 있지만 네. 유럽은 왕권이 약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여러 나라가 백가쟁명으로 싸우니까 이 왕권이 인정했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인정이 안 돼서 이게 화폐가 되기 힘들었어요. 중앙집권이 됐던 아시아는 좀 쉬웠는데 근데 스웨덴에서 처음 화폐가 등장한 걸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네, 중앙은행이 발행했냐? 처음에 아니에요. 처음엔 민간은행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스웨덴의 그동안 이게 다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네. 지금 뭐 잘 사는 나라지만 그땐 변방에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날씨도 금이나 안 좋고. 네, 날씨도 안 좋고 겨울에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 출장 갔다가 추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스웨덴에서 금이나 은이 없으니까 구리로 돈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10 스웨덴 달러, 우리 돈으로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10 스웨덴 달러가 구리판, 이만한 판인데 20kg이었어요. 거래하려면 그야말로 하인들이 들고 막 그 당시 하인이 있었으니까 하인들이 들고 이렇게 20kg짜리를 마차로 실어서 이렇게 거래를 하니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맡겨놓고 일종의 보관증 비슷하게 지폐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최초의 지폐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걸 왕권이 알고서 국유화를 시키면서 이제 스톡홀름 은행이 된 거고. 근데 그런 변화가 꼭 비트코인의 이거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유럽은 항상 보면 민간은행이, 그러니까 영국도 마찬가지인데, 민간은행이 금 보관증으로 써준 게, 금 세공업자들이 금 보관하셨네요, 맞아요, 보관증. 맞아요. 이게 다 돈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게 일종의 중앙이 아니라 탈중앙화 화폐다. 이게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선. 원래. 그렇네요. 옛날에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돈이 만들어졌었네요. 그렇죠. 유럽은 원래 굉장히 익숙한 거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구리판이 불편하고 금이 불편하고 하니까 이거 금이 몇 그램인지 재보고 이런 게 불편하니까 종이로 쓰인 것처럼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종이돈 쓴 지가 360 어떻게 보면 또 아까 그거밖에 안 됐냐고 하셨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막 산업혁명을 겪고 1차, 2차, 3차, 4차까지 갔다 왔는데 계속 돈을 종이돈 쓰네. 361년 전 돈이란 말인가요? 그러면 심지어 중국은 옛날 원나라 때도 쓰던 그런 돈이란 말이에요. 지폐라는 건. 어떻게 보면 1000년 동안 바뀌지 않은 걸 수도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모든 게 4차 산업으로 바뀌고 있는데 돈만 안 바뀌었네? 그럼 돈도 언젠간 바뀌겠네. 이거는 저는 바뀐다고 봅니다. 그런데 바뀐 거의 최종 진화형이 뭔지 지금 알 수 있을까요? 전 모른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탈중앙화된 그런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그런 뭐 청년들한테 지금 인기 있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지폐를 대체할 수도 있지만, 자, 스웨덴 왕조가 볼 때, 야, 이거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인데? 이걸 니네 민간이 가져간다고? 내놔. 그러면 바로 CBDC, 중앙은행이 발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역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지금 저한테 예측하라 그러면 예측 불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건 드러켄 밀러라고 이 굉장히 저명한 투자자가 경고한 건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코인들, 자기도 이제 뭐 돈이 앞으로 발전할 건 분명하지 않겠냐. 이게 설마 지폐가 계속 쓰이겠냐. 언젠가는 바뀔 것 같다. 근데 생각을 해보자.
비트코인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오래됐냐. 이더리움도 되게 오래되면서 기술적으로 낙후됐다. 만약에 네. MIT 공대생이 뛰어난 MIT 공대생이 정말 지금까지 기술력을 다 넘어서서 엄청난 걸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이 NFT랑 잘 붙어서 지금 이더리움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더리움도 이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낙후돼 있어서 일단 가스비라 그래서 이게 이 이더리움의 수수료가 엄청나게 비싸요. 그러니까 여기다 NFT를 얹으려면 이게 돈이 엄청나게 비싼데 우리는 수수료 공짜로 하고 뭐 거의 공짜야 우리 건.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뭐 거래 속도도 지금 이더리움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네. 정말 혁신적인 또 뭔가 나올 수 있겠네요. 나오면 어떡하겠냐. 그래서 드러켄 밀러가 뭐라고 했냐면 암호화폐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중앙은행일 수도 있지만 지금 MIT 공대를 다니고 있는 그 학생들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뭘 예를 들었냐면 야후하고 구글 사이를 예를 들었어요. 98년, 99년에 야후가 몰락하고 구글이 지금처럼 될 줄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지금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ICO가 안 됐지만 대박이다. 네, 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코인의 미래를 100% 확신하면 안 되고요. 저는 오히려 대체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지만 지금 말씀드린 중앙은행의 도전과 그리고 새로운 젊은 아직까지 창업하지 않은 그리고 ICO를 하지 않은 어떤 코인에 의한 도전은 끊임없이 코인을 노릴 것이다라고 봅니다. 인생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좀 전에 우리 코인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종잣돈이 부족한데 코인 이제 한번 올라가면 막 500%, 1000%씩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자기 인생을 발목을 잡기 시작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2030 세대일수록 자원을 갖고 있는 게 뭐냐. 가장 큰 자원은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절대로 아껴야 될 자원은 또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갖고 자기 개발이나 이렇게 막 진짜 멋지게 또 인생을 풍요롭게 즐기기도 해야 되잖아요. 네. 아니 휴가 가서 막 코인 시세 보고 있고 그럼 인생이 도대체 왜 내가 돈을 버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돈을 확실하게 버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워렌 버핏으로 돌아가서 이분이 정말 강조하는 게 결국 복리 효과잖아요. 스노우볼 이펙트잖아요. 저는 사실 이제 은퇴가 훨씬 가깝기 때문에 입사한 지 꽤 되다 보니 이제 입사가 올해가 25년 차인가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제 훨씬 짧거든요. 네. 이제 이 사회생활 할 수 있고 또 근로소득 올릴 수 있는 기간이 좀 짧지만 앞으로 20년, 30년, 특히 30년 넘게 돈을 벌 수 있는 MZ세대가 있다. 그러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돈이 얼마나 크냐. 안정적이잖아요. 복리 효과는. 그리고 주가가 예를 들어 주가는 40% 하락한 적도 진짜 많아요. 네, 글로벌 금융위 때도 S&P 500 지수가 막 40% 넘게 하락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하락에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매일매일 보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 적립식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15%가 올랐습니다. 지금 배당금이 한 0.5% 정도 돼요. 그럼 15.5 정도가 항상 이렇게 수익률로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수십 년 동안 평균입니다, 이게. 자, 물론 이 평균이 뭐 내년에도 계속되고 내후년에도 계속된다는 건 저도 몰라요. 근데 다만, 그래도 미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성장률이 다른 나라보다도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선진국 중에. 그리고 여기선 혁신이 계속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래도 다른 나라 대비 괜찮을 거고요. 만약에 이제 뭐, 가정을 해보죠. 15.5%의 수익률이 미래에도 가능하다.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씩만 저축을 해서 30년 동안 적금식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 수수료나 이런 것 좀 제외하고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30년 뒤엔. 그럼 50만 원 하면 6억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에 이제 적립식으로 넣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적립식으로 넣는 분들은 주가 하락을 즐겨야 돼요. 우와 떨어졌다. 더 싸게 살 수 있네. 팔지 말고 한번 너 40% 떨어지면 어때? 나는 30년 동안 넣을 건데 뭐 무슨 상관이야? 나중에 뭐 10배, 20배 될 건데. 이거 몇 배가 되느냐? 지금의 10만 원이 그 15.5%의 그 10만 원이 나중에 30년 뒤에는 66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66배가 되기 때문에 이게 복리 효과라는 게 진짜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저는 청년이 갖고 있는 MZ세대가 갖고 있는 자원인 시간을 활용하는 것.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2022년 새해가 됐고 대부분 작년보다 더 벌고 싶으시겠죠? 똑똑하게 재테크하고 싶으실 거고 우리 젊은 세대 직장인 분들한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한 말씀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부자가 되신 많은 분들이 대체로 보면
남들 말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 적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정보가 이렇게 확산하는 속도가 이렇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들이 야 이거 좋대. 그러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유튜브나 뭐 아니면 증권사 추천을 듣고 사면 이게 잘 안 되더라라는 말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런 겁니다. 현재 주가나 또는 현재 부동산 가격은 그 정보를 다 이미 다 집어넣은 거예요. 오늘의 가격은 이게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네. 첫 번째 주의할 점은 남들한테 이렇게 솔깃해서 야 뭘로 돈 벌었대?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공부만 시작하시고 다음 걸 찾아내는, 그래서 선구자가 되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특히 MZ세대는 정보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앞으로 전 미래 시대의 전쟁을 시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하도 따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거 처음 만들었다는 네. 걸, 제가 만든 것 중에서 이렇게 막 많은 분들이 막 책에 본인이 만드신 걸로 쓰는 분이 워낙 많아서 그래요?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네. 시간 전쟁, 제가 처음 네. 만든 용어고요. 이 시간 전쟁이라는 표현을 왜 쓰냐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 뭘 놓고 싸우나? 넷플릭스나 아니면 페이스북, 메타로 바꾼 메타, 아니면 이런 기업들이, 게임 회사들, 네. 뭘 놓고 싸우냐면 나의 시간을 그렇네요. 차지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시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아침에 뭐 IMF 때가 아니라, IMF 때는 뭐 하루에 20시간 넘게 근무 정말 많아요, 진짜. 네. 근데 IMF가 끝난 다음에도 퇴근을 안 시켜줘서 하루에 14시간 근무한 진짜 많았습니다. 네. 근데 점점 시간이 줄더라고요. 너무 신나더라고요. 제가 잠깐 이제 부서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 부서장 할 때의 목표는 그겁니다. 주 50시간 절대로 어기지 마라. 어긴 사람은 인사고과 감점이다. 이게 정말 가장 큰 모토였거든요. 네, 네. 52시간이 아니라 일단 40시간에 맞춰봐라. 그러니까 사실 기자가 그러기 되게 힘들잖아요. 네. 되더라고요, 점점점. 이게 우리 시절에 정말 뭐가 잘못된 거였어요. 과연 생산성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죠. 생산성이 점점 높아져가고, 사실 MZ세대가 또 뛰어난 생산성을 갖고 회사에 들어오니까 네. 되더라고요. 52시간 할 때 저희도 되게 두려웠어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네.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늘어났을까요? 이렇게 근로시간이 줄면? 여가 시간이 늘죠. 이 어마어마한 자원이 새로 생긴 겁니다. 그렇죠. 저는 시간이 사실 석유나 이런 것보다 더 큰 자원이 지금 열린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가 시간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 특히 1차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24시간 여가 시간이 생긴 네. 거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간이란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 시간을 먼저 선점하려고 미친 듯이 싸우는 세상이 온 겁니다. 그게 넷플릭스고, 그게 게임 회사들이고, 유튜브고, 네, 유튜브고, 메타버스고, 네. 이런 것들이에요. 다 시간이 남아도니까 유튜브고. 우리 다 시간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유튜브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시간을 우리가 전부 다 더 많이 이 자원을 활용해서 더 많은 이윤을 늘리려고 해요. 그럼 MZ세대의 투자법 뭐냐? 내 시간을 뺏어가는 것, 그리고 나의 피어 그룹, 나의 동료들, 나의 연령대가 같은 친구들이 나한테 자꾸 권하는 게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내 시간을 뺏어가면서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기업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네트워크 효과라는 건 뭐냐면 고객이 고객을 끌어오는 거예요. 야, 입소문. 네. 입소문. 네. 바로 바이럴 마케팅으로 끌어오는 거. 야, 너 메타 해봤어? 너 페이스북 해봤어? 이런 식으로 해서 유튜브 너 봤냐? 이런 식인 거죠. 네. 그래서 월급쟁이 부자들 너 봤어? 야, 거기 돈 버는 법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친구들이 막 예를 들어서 어떤 걸 권하면 그 게임에 빠져서, 또는 예를 들어서 SNS에 빠져서 그거에서 놀아보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주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미 비싼 애들은 이미 미래 가격까지 다 반영한 거예요, 걔네들은. 네. 그 애들 말고, 이제 막 갑자기 치고 올라오면서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 시각을 넓게 봐서 MZ세대는 마음 편안하게 가져가시고, 앞으로 30년 투자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적금식으로 지수 투자를 하시고, 네. 나스닥, 이나 이런데 30년 계획을 넣어서 투자를 하시되, 이것만으로는 알파를 못 얻잖아요. 네. 우리 모두 다 알파 투자자 되고 싶죠. 원하니까. 알파를 네. 원하잖아요. 알파는 어디서 얻을 것이냐? 그건 바로 내 시간을 빼앗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내 시간을 빼앗는 것 뒤에서 청바지 장사를 하나 해야 돼. 청바지 장사요? 네. 무슨 말이냐? 네. 자, 금광을 캐러 사람들이 서부 개척 시대에 19세기에 서부를 개척할 때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냐? 금광 캐던 사람이 번 게 아니라 곡괭이 만들고 청바지 만드는 사람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금은 누가 발견할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을 막 캐고 있어요. 이놈 저놈 막 캐고 있는데 내 시간을 뺏어갈 놈이 저놈인지 이놈인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그 금광을 캐는 사람한테 청바지를 파는 사람이 확실하게 돈을 벌거든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좋다는 건 아니고, 네.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냥 어디까지나. 메타버스가 엄청나다는데, 그래서 심지어 페이스북은 메타로 바꿨어? 그럼 메타 엔진은 뭐지?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맨지 세대 다 컴퓨터 잘하시잖아요. 저도 컴퓨터,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컴퓨터를 분해했다 조립했다. 그게 네. 취미였는데, 요즘 컴맹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조금 주워 듣는 게 있어서, 네. 그러면 엔진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니티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 언리얼이라든가. 그게 꼭 그 정답이라는 거 아닙니다. 네, 앞으로 네. 1년 뒤, 2년 뒤 한번 보세요. 메타 엔진은 뭘 쓰고 있지? 그 뒤에는 도대체 이 산업을 지탱하는, 얘 빼면 이 산업이 안 돼. 라는 것들이 하나 생길 거예요. 네. 그것들이 발견되겠죠. 그게 유니티일지, 언리얼일지 몰라요. 왜냐하면 시장 초기에는 모르다가 나중에 구글이 탁 치고 나갈 때 아는 거지. 지금 메타는 아직 초기란 말이죠. 네. 근데 여기다 청바지 차는 애들이 점점 생겨요. 그게 바로 저는 MZ세대가 알파를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MZ세대는 저 같은 기성세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옛날에 저도 게임 좋아했고 게임 제가 직접 많이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심지어 제가 만든 거 팔아먹기도 했어요. 네. 네. 근데도 불구하고 저도 컴맹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제가 메타 게임을 하면 이거 목 아파 이러면서 이렇게 메타버스를 사용하지 않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MZ세대는 본인들이 사용하는 가장 친구들이 권하는 걸 찾아내고 그 뒤에 청바지 파는 그런 친구들까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MZ세대는 그걸 통해서 남들 가는 걸 따라가지 말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친구들을 찾아낼 힘은 저보단 MZ세대가 갖고 봅니다. IMF나 금융위기 때 이제 버블 붕괴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보셨잖아요. 네. 그렇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버블이 무너졌을 때 그래도 그나마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 같다. 그런 게 있으실까요? 저는 자산을 어쨌든 좀 분산하는 걸 굉장히 오래전부터 권유를 해왔어요. 그게 언제부터냐면 작년 한 2분기부터 이제 유튜브 출연하거나 하면 네. 이제 일방적으로 오르는 시기는 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은 주식에 예를 들어서 100% 또는 자기 금융자산에 오히려 빚까지 내서 200%를 투자하신 분들이 승자가 됐지만 이제는 사실은 불확실한 세계로 점점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이제 올해는 오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점점 줄어들고 네. 있어요. 이렇게 확신할 수 없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방법은 저는 이걸 분산하는 건데 이제 항상 제가 권했던 방법이 이겁니다. 원래는 이 주식, 국내 주식과 네. 미국 국채를 반반 넣으면 가장 위기에 안전한 자산 배분 방식이에요. 이게 제가 언제까지 권해드렸냐면 한 2019년까지 권했던 방법입니다. 네. 지금 아닌가요? 지금 아니죠. 왜냐하면 네. 가장 큰 버블이 어디서 생겼냐? 지금 채권에서 생겼거든요. 그래서 모든 글로벌 투자 전문가들이 주식 버블보다 더 심각한 건 채권 버블이다. 특히 미국 국채도 버블이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국채를 미국 주식에 또는 국내 주식을 샀는데 그만큼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건 전혀 위험을 회피한 해지 수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좀 재미없는 자산인 그냥 달러를 들고 있는 것. 달러 표시 자산. 좀 안정적인 달러 표시 자산들, 그냥 예금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네. 조금 위험을 감수한다면 좀 물가 연동채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채권이지만 물가랑 같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조금 근데 이것도 위험하긴 하죠. 네. 아주 안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수익률에서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저는 달러 자산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것도 경험이 많은데 지난해 1월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환율이 한 1,080원 정도 됐어요. 네. 근데 많은 증권사들이 우리 국내 증권사들이 1,050원 아래로 간다. 환율 많이 올랐는데. 네네. 그렇게 전망했었습니다. 1월에 아마 기사 검색하면 나와요. 네. 대한민국에서 네로라는 증권사들이 전부 1,050원 밑으로 간다고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정말 많은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증권사를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학부가 어디 나왔냐면 국제경제과를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그 증권사 틀릴 거라고 제가 예측했던 게 아니라 환율 전망은 믿지 마세요. 아무도 환율은 모릅니다. 차라리 주가는 이게 내재 가치 대비 주가가 많이 올랐네 아니면 적게 올랐네. 로버트 실러 같은 그런 저명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주가를 평가할 수 있는 수많은 기준을 만들어놔서 지금 주가는 비싸요 싸요를 그래도 판단할 수 있어요. 환율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비트코인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환율도 못합니다. 그런데 1,050원 밑으로 간다고 주요 증권사가 말하는 순간 제가 정말 많은 유튜브에서 박제돼 있으니까 보실 수 있어요. 믿지 마세요. 1,100원 이하에서 무조건 환전, 1,120원 밑에선 전부 환전하세요. 왜 1,120원이냐?
1120원이 그때 당시에 3년 평균 환율보다 낮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환전의 기준은 항상 3년 평균보다 낮으면 달러 자산을 확보해 놓는다. 그 달러 자산으로 뭐 주식을 투자하든 뭐 채권을 투자하든 뭐 아니면 그냥 네. 달러 예금을 갖고 있든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달러 자산을 자기 자산의 금융 자산의 절반 정도를 확보해 놓는 게 원래 경제가 좋았을 때는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 방송하는 이 상황에서는 좀 1,200원이 넘었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달러 환전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다가 뚝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렇죠. 기준에 저는 맞진 않아요, 지금. 네. 왜냐하면 항상 달러 환전의 기준은 3년 평균. 네, 3년 평균. 지금은 1,150원 정도 될 거예요. 네. 제가 1,150원 정도로 조금 높이 잡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환전 기준이 아니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달러 이제 예금을 들고 있는데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달러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은행에 제가 이제 미리 이제 정해놓은 1,150원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 이하가 되면 자동 환전을 시켜놓고 정기예금이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상품도 있는데, 재밌는 건 이 상품이 은행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 1,100원 이하로 가라 그러면 3배, 보통 환전하던 거에 3배로 해라. 그래서 매주 환전하는 방식, 이런 방식도 있고요. 네, 달러 자산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내가 이제 매일 머리를 쓰지 않아도 미리 설정을 해서 딱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더 이상 달러 적금에 들어가지 않겠죠, 돈이.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해놓으면 이제 달러 자산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되게 편하겠다. 네네, 되게 편하죠. 네. 그래서 달러 예금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고,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들어가지 않는 거. 적금처럼 계속 쌓아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예금은 기회를 봐서 확보를 꼭 하셔야 된다. 결국 부동산은 뭐 자기 돈 내고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네, 그렇게 많지 않죠. 뭐 이제 현금 부자들도 계시지만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여기는 월급쟁이 부자들이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그런 월급쟁이 부자를 꿈꾸는 분들은 어쨌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집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사실 22년부터 해야 될 일은 빚 관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걸 빚테크라고도 부르는데, 빚테크가 진짜 필요한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 내 집 마련 준비했던 분들은 주의해야 될 점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98년 IMF 외환위기를 겪었잖아요. 저 그때 경제부에 있으면서 하루에 한 3-4시간 잔 적이 정말 많았는데, 경제부원들은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집에 못 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1-2시까지 뭐 이렇게 은행들이 뭐 폐쇄되거나 또는 뭐 합병하거나 이런 발표가 있을 때마다 다 같이 모여서 찜질방에서 자고, 또 새벽 4-5시에 출근해서 아침 방송부터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근데 IMF 외환위기가 왜 왔나, 이걸 다시 복기를 좀 해보면요. 물론 이제 뭐 한국 경제의 내재적인 원인들 뭐 이런 거 경제학자분들이 많이 연구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빚의 만기 관리를 잘 못한 거거든요. 결국은 만기에 이제 뭐 돈 갚아, 너 이제 못 믿겠으니까, 이렇게 신용이라는 게 항상 지금처럼 막 돈이 풀던 시대 하고, 이제 22년부터는 이제 미국의 연준이 이제 그저께 발표를 했잖아요. 그저께 나오면서 연준 회의록을 보니까 이제 양적 완화를 서서히 중단한 테이퍼링만 하는 게 아니라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네, 금리도 더 빨리 올리고 지금 오히려 양적 완화했던 돈을 걷어들일 수도 있다. 이건 진짜 약간 이 금융시장,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에 진짜 지진이 날 정도로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빚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집을 보시는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만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것. 즉, 만기 때 빚 상환 요구가 이제 지금처럼 막 돈이 넘쳐나고 세상에 진짜 신용이 넘쳐나는 사회에서 이제 이 경제 상황이 신용이 넘쳐나지 않고 만기가 왔을 때 혹시 일부 상환하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중요한 건 그 기간을 관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자산 가격이 똑같아서 만기를 연장할 때 뭐 빚을 안 갚으라 그러면 정말 고마운 일이지만, 이제 일본이나 이런 데서 이런 시기에 불황이 왔던 이유, 89년, 90년에 불황이 왔던 이유는 대차 대조표 불황이라고 불러요. 그 이유는 자산 가격이 떨어져서, 야, 너 못 믿겠으니까 너 나한테 1억 빌렸는데 네 자산 가격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없어. 그러면서 은행에서 그래, 너 만기를 연장하려면 2천만 원 일단 갖고 시작하지? 이게 바로 이제 대차 대조표 불황을 가져왔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산 가격에 써있는 장부 가격을 너무 믿으면 안 되고, 담보가액이 조금 한 20-30%가 줄더라도 내가 이 일부를 상환하고 버틸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게 앞으로 이제 빚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빚을 안 지고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에서는 빚 관리만 돼 있다면 물가에 맞춰서 집값은 오르게 돼 있는데 네. 문제는 과도하게 오른 건 요렇게 이제 좀 그렇죠, 이제 출렁거리면서 그렇죠. 하는데 이 아래로 출렁을 버티면 다시 위로 출렁을 또 맞이할 수 그때까지 버텨낼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우리가 뭐 집값을 뭐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실은 집값을 예측하는 것보다는 저는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만기와 그다음에 이런 대차대조표 불황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게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2년부터 14년 사이에 이제 뭐 경제부 취재를 할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게 그때 바로 하우스포였어요. 이분들이 정말 마지막 막차를 타신 분들이 진짜 장난 아니었죠, 대출. 2006년, 7년에 집 사셨는데 한 12년까지 이제 빚을 갚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그렇죠. 매달 갚아야 되는데 이제 집값이 그때만 해도 저도 이제 같은 집에서 한 40년 살았기 때문에 집을 팔려고 그래도 그때 사실은 이제 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처럼 안 보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래가 안 돼. 실제로 팔려고 그러면 네. 팔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싸게 내놓지 않으면 안 팔렸기 때문에 그게 뭐 그때 호가나 이런 것만 보고 부동산 가격을 보시는 게 아니라 진짜로 부동산 가격을 팔려고 했을 때 현금화가 안 되거든요. 그런 이 부동산 불황이라는 게 가장 무서운 건 주식은 그래도 쪼개서 팔 수도 있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내가 현금이 필요할 때 이거 현금화가 가능한데 부동산의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현금화가 안 될 경우에도 한 5년은 버틸 수 있는가. 부동산 불황이 가장 길었던 건 이제 10년입니다. 네. 기억하시다시피 89년부터 98년. 네. 일기신도시가 들어오고 하면서. 네. 제가 40년 동안 같은 집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때 팔아보려고 했는데 네. 안 팔리더라고요. 그때 정말 89년부터 98년 사이에 이제 취직도 못했고 네.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대학을 89년에 입학했는데 취직은 98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뭐 그 집을 좀 팔면 좀 이제 여유가 있을까 해서 팔아보려고 그러면 팔렸냐? 안 팔린 아예 안 팔렸어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그게 잘 안 팔린 지역도 아니고 잘 팔린 지역도 그랬기 때문에 더 황당한 건 뭐냐면 그때 이제 지금까지 과거에 이런 서울의 강남 지역이 집값이 더 많이 떨어진 걸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어떤 통계에 따라서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지역을 못 팔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나마 이런 거기는 어떤 인기 지역은 팔리니까 팔리기 때문에 싸게 하면. 네. 그런 것들을 좀 현금화가 얼마나 가능하냐. 그래서 제가 집값이 많이 오를 때 어떻게 보면 공포에 빠져서 패닉 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문제점은 비인기 지역에 패닉 매수를 해놓으면 이게 문제는 뭐냐면 급전이 인간이라는 게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생기기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 인기 지역은 가격을 낮추면 팔리거든요. 네. 근데 비인기 지역은 팔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비인기 지역은 가격이 오르더라도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제가 재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많아요.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 출연해서 책에도 썼고. 네.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막판에 비인기 지역이 올랐다가 비인기 지역부터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다가 정말 불황이 오면 올지 안 올지는 저도 모르지만 네. 진짜 불황이 오면 그 다음은 단계는 뭐냐면 비인기 지역은 아예 현금화가 안 되고 인기 지역만 가격이 낮추면 팔 수 있는 그 상태가 됩니다.